겨울은 꿈꾸는 자연의 시간이다. 오늘도 법과 함께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옷을 입으면 추위를 막듯이 인내가 불의를 막아줄 것이다. 저는 법으로 여러분께 정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와 함께 더 가치 있는 겨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불어라 불어라 매정한 겨울바람아, 너는 배은망덕한 사람만큼이나 매정하구나. 매정한 겨울을 법과 함께 따뜻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아, 좋습니다. 겨울. 이 겨울, 오늘은 또 예술가들의 명언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기리 씨는 역시 연기자입니다. 예, 이렇게 순간 집중력을 발휘하네요.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원래 이게 셰익스피어의 명대사 중에 이제 하나인데, 네. 원래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이걸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걸 새롭게 한번 이 겨울에 맞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불어라 불어라 겨울바람아. 이런 대사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계절이 다 그렇습니다만 올 겨울은 더 춥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여름이 덥고 긴 만큼 겨울도 추울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을 더 따스하게 해줄 법률의 세계로 오늘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역시 민생법이죠. 최근 통과법 살펴봐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그 양육비 이행 문제를 참 많이 다뤘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혼 후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국회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좀 주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법이 드디어 통과가 된 거군요. 이게 아마 양육비를 국가에서 대신해서 어느 정도 내준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양육비는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국가에서 나서서 미리 이 양육비의 일부 정도가 되는 금액을 선지급해주고, 추후에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법적인 그 대리인들, 부모들에게 직접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어서 9월 26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의 법에서도 거론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었는데, 결국 국회에서 이제 법으로 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다고 해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혼 후에 양육비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족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이런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번에 와닿진 않거든요. 중위소득 150%면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 중위소득 150%,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2인 가구가 한 552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이하 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를 국가가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당초에 이 여성가족부는 그 중위소득 약 368만 원, 100% 이하까지 지원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법 개정으로 150%가 된 겁니다. 그럼 지원 대상이 훨씬 넓어진 거네요? 그렇죠. 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자녀가 한 19,000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인데요. 의도나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채무자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돈인데, 이것 또한 잘 갚을지가 걱정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자료 및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이 양육비 채무자가 이 선지급금을 안 내면
그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는 규정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해서 국가가 미리 양육비를 주지만 그 양육비는 강제적으로 또 당연하게 이 비양육자가 언젠가는 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혼돈하면 안 되는 부분이요. 국가가 20만 원을 선 지급해 주니까 내가 이제 양육비 의무에 자유로워진다? 절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월 평균 양육비가 7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만 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해진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적어도 이 최소한의 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20만 원 정도만 먼저 지급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의무는 계속해서 강하게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강제 징수까지 가야 하는 상황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어쨌든 이 법을 통해서 양육비 미루고 또 안 주는 분들이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처럼 우리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입법자들을 모셔봐야겠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고등교육법 5조 1항을 보면은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부 장관이 관리 감독권을 갖는다. 이것 때문에 모든 대학 총장들뿐만 아니라 학교장들이 교육부에서 말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서울대를 흉내내가지고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모든 대학이 똑같이 뭐 이렇게 학과가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집중적인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이런 데서 국립대학에서 해야죠. 나머지 부분은 사립대학으로 다 넘겨줘도 저는 무방하다. 부산 사상구에 아주 특별한 영업사원이 떴다고 합니다. 교육에서 전통시장까지 마당발의 힘을 보여주고 계신 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야, 얼마나 바쁘시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면 사상구의 영업사원이라고 불리시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어떤 영업을 하시느라 이렇게 바쁘실까요? 35년 동안 교수 총장을 했고 예. 그렇죠. 또 정부의 부름을 받고 어공을 했습니다. 어공이란 말 아세요?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늘공은 늘 공무원. 네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진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영업사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은 저녁에 잘 때 왜 빨리 아침이 오지 않는가? 아침이 기다려지는 그런. 그거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와, 예. 보통은 왜 밤이 오지 않는가 이걸 기다리는데. 그런데 저는 아침에 왜 자야 되는가? 아침이 빨리 와야 된다. 그런 설레임으로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국회 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 오늘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변호사님. 왜 못 주무셨어요? 너무 이 설레서 소풍 가는 느낌으로. 대단하신데요. 국회 방송에 소풍 간다. 와, 너무 멋지십니다. 그래서 김밥도 싸우셨어요? 예. 아니 그리고 특히나 이 연말 연시 이제 앞두고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정기국회도 있었고 말이죠. 예, 어떠십니까 진짜? 제가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각 대학 그리고 병원 의료 문제 이런 것을 좀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고 금, 토, 일은 예. 지역에 가서 시장 그리고 지역 주민 행사 이것을 한 3일 한 30건 정도 처리하고 옵니다. 그리고
김대식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저는 우리 사상 구민 부산 시민의 영업사원 김대식이라고 명함에도 쫙 박아가지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영업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대식 의원님 별명을 보니까 예. 왕, 킹. 오. 자, 어떤 왕이냐? 네. 이름하여 인맥왕. 오, 인맥왕. 마당발, 뭐 인맥의 슈퍼리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4만 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예? 진짜예요. 4만 개요? 지금 4만 개가 아니고 한 6만 개. 6만 개 정도 되는데 별칭이 만영만재입니다. 만영만재. 만영만지. 형님이 10,000명, 동생이 10,000명, 예. 그리고 누님이 10,000명, 여동생이 10,000명, 친구가 10,000명, 기타 10,000명, 6만 명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야, 진짜 엄청난 인맥 관리를 이건 정말 본인의 노력 아니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잠깐 들여다봤더니 저의 연락처의 개수는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엄청 많으신 거죠. 많은 그래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예, 기리 씨도 근데 인맥왕 아닙니까? 어떠세요? 아, 저도 전화번호 봤더니 한 3,000개 정도 와. 되더라고요. 근데 많으시죠. 이것도 많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오. 가끔 이제 카톡 이 메시지가 많이 오면은 답장할 때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예. 아니 우리 의원님은 좀 연락처가 너무 많아서 연락이 많이 와서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거를 힘들게 생각하면은 이게 아니죠. 즐거움으로 생각을 해야죠. 광복 70년 동안 이어오면서 네네. 70년 동안은 누가 잘 살았느냐? 네. 소위 말해서 머리가 좋은 분들, 네. IQ가 좋은 분들이 잘 살았다. 네. 근데 지금부터 70년은 휴먼 네트워크, 하하. 인맥 왕들이 잘 살 수밖에 없다. 어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워낙 사실 두루두루 중요한 자리를 거치시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초선이지만 다선의 향기가 난다. 네. 이런 얘기 초선 의원이셨어요? 하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죠? 예. 저희도 이렇게 네. 당연히 다선 의원이시겠지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많이 듣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저를 잘 알아요. 예, 저를 잘 알고 또 다선 의원들이 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 제가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20대 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여의도 원장을 했고 그때 카운터 파트너가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야 지금. 이분이 이제 최고위원 됐잖아요. 다선 의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고 저보고 초선 의원이지만 5성급 의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국민공감의 대표로도 계시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또 열공,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공부 모임, 공부방이 따로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이 44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숫자죠. 반도체면 반도체, 기후변화면 기후변화, 무슨 국방이면 국방, 애교면 애교, 문화면 문화 이런 분이 다양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44명이 이 공부 모임을 해야 되겠다. 자기 분야에 집중적으로 좀 발표하는 이래서 지금 매달 지금 하고 있죠. 자,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활동으로 정치권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계신데요. 자, 김대식 의원님의 입법 활동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선 의원 같은 노련미로 과연 어떤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몇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전 팀장님 준비되셨죠? 네, 오늘 입법자들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김대식 의원님의 교육 이대로 둘 수 없다인데요. 그 첫 번째 법안은요. 교육부 장관 좀 빠져주세요. 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자, 교육부 장관 좀 빠져주세요. 이거 굉장히 센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좀 빠져달라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예. 지금 이제 고등교육법 5조 1항을 보면은 네. 이런 게 있어요. 모든 학교,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포함돼요.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부 장관이 관리 감독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모든 대학 총장들뿐만 아니라 학교장들이 교육부에서 말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관리 감독권을 갖기 때문에. 이 5조 1항은 삭제를 하고 그 장, 대학이면 대학 총장이 이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학 스스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창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이것을 제가 고등교육법 이거를 개정을 하는데
일부 개정은 35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어요. 리모델링을 해왔단 말이지. 네네. 아, 리모델링 하지 말자 이제. 하지 말고 아예 부수자. 재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법안을 내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유에서 이 교육부 장관님께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예, 하신 예, 건데 예, 예. 교육부 장관님의 이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도 저에 대해서 네. 절대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오, 빠지시겠대요? 그렇죠. 그런데 예. 교육부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고난을 빼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적인 측면은 또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입법을 하고 개정을 해서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돼야 된다 이 측면을 좀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고등교육법상으로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 있었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 연구의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몇 년도까지 이거를 제출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촉박해. 네. 그러면 노벨상 같은 게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분야에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도와야 거기서 돌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도 가면 하다가 그만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주면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자. 이러면은 이 한 분야를 계속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창출시킬 수 있는 거기서 힘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학교 교육 쪽에 자율성의 무게를 좀 둔 그렇죠. 그런 법안인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법안에 보니까요.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 사유에는 교육부 장관이 지도 감독해야 된다. 이런 별도 사항을 넣으셨더라고요. 넣어야죠. 그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 법안에다 그걸 넣냐면은 이번에 의료 사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자율성을 또 맡기게 되면은 이것은 국가적인 그 기반 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 국가적인 아젠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는 관리감독권을 교육부 장관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이제 자율성을 주고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유와 권한을 주면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은 학교장이 확실하게 져야죠. 교육만큼은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이 교육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학부형들 무시하고 학생들 무시하고 총장이라든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방 통행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이제 체크하고 견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의 법안을 통해서 확실히 학교 측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혁신과 성장, 그 변화를 꿈꾸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한번 열어볼까요? 네, 김대식 의원님의 교육 이대로 둘 수 없다. 두 번째 법안은 이겁니다. 위기의 사립대학을 구하라.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자, 이건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일 것 같은데요.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문제점. 특히 사립대학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의원님? 원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아, 네. 참 이 서글픈 이야기죠. 네. 사실상 전국에 대학이 한 200여 개가 있고요. 전문대학이 130여 개가 있고 또 사이버 대학이 있고 방송통신대학이 있고 그런데 학력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23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올해 모집 인원이 더 어림잡아 지금 한 50만 명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23만 명이 한 명도 이 뭐 사망하지 않고 한 명도 이거 애국으로 가지 않고 고스란히 100%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이 반이 없어져야 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자.
그렇군요. 이제 대학 말씀을 해주셨고 실은 우리 중에 전공을 그래도 가장 잘 살린 건 우리 김기리 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또 예술대학을 또 나오셨으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방송이나 연기 관련된 이 학교를 찾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수도권이나 뭐 수도권 근방 대도시에 이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지방 어딘가에 이 관련 학과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대학이 정말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네. 예,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폐교가 된 겁니까? 그 교육부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 2000년 이후에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교가 지난 2월에 폐교한 강원 관광대를 포함해서 22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학이 2곳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비수도권입니다. 이 폐교 대학들은 대부분이 신입생 모집이 잘 안 돼서 여기에 따른 적자 운영과 재정 결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문을 닫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학생 수도 감소를 합니다만 그 또 적은 학생들 중에서도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향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러니까 폐교하는 대학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폐교를 하게 될 경우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절차와 조치들이 취해집니까, 의원님? 지금 이게 교육부는 이제 고등교육법이 있어요. 62조에 따르면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고 폐교가 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학생 보호. 네, 학생 보호를 제일 먼저 해야죠. 네.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인근에 원하는 대학에 이 편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폐교 대학은 후속 조치를 좀 하게 돼 있죠. 이 제가 법안을 제출한 것이 통과가 되면은 아마 폐교할 수 있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22개가 아니라 한 40개, 50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중에는 전부 인서울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잡고 벌써 60% 가까이가 인서울로 오게 된단 말이죠.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뭐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단과대학입니다.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서울대를 흉내내가지고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모든 대학이 똑같이 뭐 이렇게 학과가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 한다. 그러면 음악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예술을 하다 보면 한예종처럼 하나로 가자 이거지. 네네. 그다음에 카이스트면 카이스트. 서울대도 가감하게 기초과학이라든지 기초학문이라든지 이런 그 집중적인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이런 데서 국립대학에서 해야죠. 나머지 부분은 사립대학으로 다 넘겨줘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화점식으로 뭐 모든 학과가 다 설치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폐교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편입을 한다고 시대 이 교직원 분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 이제 교직원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요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평생 교수 직원들은 연구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교직원들도 이렇게 같이 연속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총체적으로 좀 대안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 폐교 이후의 활용 방안까지도 이 법안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법안상 구조 개선 특례안이 또 눈을 딱 사로잡더라고요. 예. 적립급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던데 의원님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적립금 문제가 이제 이게 학교에 발전기금도 있고 적립금이 있는데 지금 폐교에 가까운 이 대학들은 적립금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몇 천억씩 이렇게 적립금을 갖고 있는 대학이 있고 지방 대학들도 고작 한 300억, 200억, 100억 이게 굉장히 숫자가 큰 것 같지만은 지금 학생 등록금이 16년째 지금 동결이 돼 있고 인건비는 오르고 전기세 관리비는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몇백억이 적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순식간에 이 사라질 수 있는 돈들입니다. 이게 큰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폐교돼서 이런 학교들이 거의 빚이 안 지면 다행이죠.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좀 크게 대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그 지역, 지방의 대학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사라지고 있고요. 결국 그 지역이 위태롭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아마 그래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통과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상가이 되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학령 인구에 의해서 대학이 이제 자연적으로 구조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구조 조정이 자유롭게. 자연적으로 될 수가 있고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금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몇만 명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는 대학 금액 등록금이 전액이어도 대학 진학률이 한 60%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가 OECD 국가나 다른 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거를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에 맞는 일을 고등학교 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거고, 대학이 없어지면 또 지역 상권이 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의원님은 또 일문학자이시죠. 국회를 대표하는 또 일본 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역시도 학령 인구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지역 소멸 문제 심각합니다. 그 일본의 경우는 이 대학 폐교 위기에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도 지금 1억 2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고 지금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이렇게 크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인구 1억 명 지키는 그 장관이 탄생을 했어요. 1억 명을 지키자. 일본은 굉장히 대학이 좀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가 되어 있고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해서 애국 유학생들을 가감하게 받아들였어요. 가감하게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일하게끔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조금 늦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대학 총장할 때 어떤 그 프로젝트를 했냐면은 일단 학생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이 학생을 데려올 때 못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학비가 없는 나라들. 그러면은 이 부산에 있는 업체들을 사장님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대신 와서 공부하고 우리 회사에 졸업하면 취업해라. 그러니까 아주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건데 일본이 이 첫 스타트는 좋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일본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일본을 가지 않았는데 일단 국제화 이런 부분은 일본이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처방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멀리 보아서 이렇게 발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또 필요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 여기에도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원격대학의 학생들이 중반에서 방송통신대학, 그다음에 뭐 서울사이버, 네. 부산 디지털대학 뭐 이런 것이 원격대학이죠. 이제 이 유튜브의 메인 회사가 구글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글에서 어떤 거냐면 유튜브 대학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대학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런 특강, 강의,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대학 강의보다 훨씬 낫다. 학위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바뀌었고 또 두 번째는 미국에 가면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런 캠퍼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캠퍼스야. 이런 시대가 있는데 4년제 대학은 대교협이라는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은 전국 전문대학 그 협의회가 있고 근데 원격대학은 아직 법이 없어요. 국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원격대학은 이게 도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저하고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하고 같이 협업하자. 이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자. 그렇게 되면은 이 가족이 100만 가족이 되는 거예요. 100만 가족이 돼서 사이버 대학에 등록해서 학점 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하고 아니야 나 해외 가서 좀 견문을 넓힐래 이러면 하버드도 가고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너무 법에 규제
여기에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고 세미나를 해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100만 가족이 아마 대환영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35년 교육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네. 교육 문제를 또 1순위로 두고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지역구 기반 두고 있는 부산 사상구. 예. 우리 사상구의 현안도 챙기실 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공업도시로 그래서 사상공단 이랬잖아요. 공업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부족하냐면 교육이 부족하고 문화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사를 가요. 다른 데로. 왜? 뭐 때문에 가느냐 물어보면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앞으로 이 사상의 공업 지역에 교육과 문화의 컨텐츠를 집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교육을 이제 초등학교 하나를 정해놨어요. 그 초등학교를 IB 인증, 국제 인증을 받는 학교로 만들어서 거기서 졸업하면은 자율형 중고등학교를 제가 설립을 합니다. 자율형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면은 거기에서 마치면은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명문대학에 시험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시스템은 여기가 국립이지만 국공립이지만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상구에 오히려 역으로 나 사상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뭐 때문에 가느냐? 교육 때문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만들고 우리 학부형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교육에 중점을 둬야 돼.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이 뭐냐면 문화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은 굉장히 그 낙동강이 겹쳐 있고 벚꽃이 20리 벚꽃길이 있습니다. 이 벚꽃하고 삼락 생태공원이 있는데 이 생태공원을 2027년도까지 국가 정원으로 만들게 되면은 순천 정원 박람회보다 2.8배가 큽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면은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생태의 도시, 경제의 도시, 꿈이 있는 도시, 우리 젊음이가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게 제가 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지역구 사상구에도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현안들을 펼쳐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리셋 교육으로 가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70년 동까지 이래 왔지만 이제는 새롭게 리셋을 하고 다시 교육으로 출발하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까 이 초선 의원이신데 다선 의원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향기를 맡았습니다. 어떤 거죠? 희극인의 향기가 나요. 그래요? 굉장히 유쾌하시고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쾌한 이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내일 네, 하나님께서 네, 너희 와라.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더라도 네.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아, 세상 소풍 잘 끝내고 갑니다. 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민기 팀장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의원과 함께한 그 시간. 교육과 정치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비경제적 활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 전반과 경제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두 분야 모두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잘 섞어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 변호사는 어떠셨습니까? 왜 정치는 현실을 바꾸고 교육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도 아이 둘 키우면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탁 로드맵을 가지고 좀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 믿어봐도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응원도 받으시고 앞으로 하실 일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22대 국회 또 포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전해주시죠. 지금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지금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 때 공약도 절대 싸우지 않겠다. 협치를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많은 상임위가 있지만은 교육이 상임위에서는 우리 싸우지 말자. 교육의 이념이 어디 있느냐.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협치를 해서 해나가자. 이 정신은 끝까지 지킬 것이고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한은 늘 어렵고 힘든 약자 편에 있어서 늘 심부름하고 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 또 우리 부산 시민 우리 사상 구민들이 저에게 보내준 이런 성원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이런 마음으로 늘 겸손하고 늘 섬기면서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국민 곁에서 늘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감하게 좀 채찍질 해주시고 잘한 점이 있으면 그래 우리 김대식 의원 잘했다 이런 칭찬해주는 그런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능력 있는 영업사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누구도 적을 만들지 않는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큰 특징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김대식 의원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 큰 그림도 꼭 이루시길 저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연말입니다. 연말하면 이제 다들 뭐 송년회다, 아니면 이제 회식이다 이런 자리들이 생길 수 있어요. 12월이면 또 이제 단체 주문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요즘 경기에 단체 주문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왠지 흥이 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죠. 아하. 많죠.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올라오는 문제되는 사안들이 있었는데 요즘 얼마나 불경기입니까? 소상공인분들 시름 깊어가는데 이럴 때 단체 주문 예약 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덜컥 뭐 소고기 몇 인분씩 사전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세팅도 해놓고 야채도 씻어놓고 고기도 미리 주문해놓고 다 사장님이 준비해 두셨는데 갑자기 한두 시간 전에 전화 와서 나 오늘 못 간다. 우리가 흔히 노쇼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은 재료값 같은 건 어떡하냐. 이런 분쟁이 생기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세 명 정도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면. 근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연말 회식 같은데 수십 명씩 예약을 해놨다가 이거 취소하면 사실은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나 난감하고 굉장히 좀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네. 손해도 막심하고요. 그렇죠. 그날 장사가 소위 말해서 그 망했다고 그쵸. 표현하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도 갑자기 취소해서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노쇼 이거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 또한 이 단체 회식 예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좀 되지? 좀이요? 대표님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올해는 억수로 과하게 송년회 함 하시죠, 대표님? 좋다. 까짓거 전 직원 송년회 콜! 예! 자, 친구 어디로 예약할까? 뭘 물어. 무조건 난 한우. 한우 최고집이죠? 네, 내일 오후 6시 100명 단체요. 가장 실한 한우로 부탁해요. 임양아, 100인분 준비는 다 됐지? 네, 사장님.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단체 주문이에요? 좋은 고기로는 잘 준비한 거지? 그럼요. 한우 최상급 중 최상급 특 AAA로 준비했어요. 6시 10분. 좀 늦나 보네. 보자, 6시 30분. 이거 30분이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죠?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집에 처음도 아닌 양반 같던데. 일단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예, 여기 한우 최고집이에요. 손님 왜 안 오세요? 한우 최고집 사장님, 근데 뭔 예약이요? 야, 너 그 집 예약했었어? 그럼 취소했어야지. 아유, 잠깐 글쎄 예약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취소를 한 듯 안 한 듯. 여튼 저 우리 다른 데서 이미 먹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다른데? 그럼 지금 여기 안 온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100인분 식사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거 정말 미치네. 이거 어쩔 거예요? 야야야, 그냥 그 다음 신년에는 그 집에서 한다고 해. 갈색! 에이, 사장님, 한우는 아직 안 구웠잖아요. 냉동하세요. 신년에는 그 집으로.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됐고, 변상하세요. 변상?
아니 뭐 먹지도 않았는데 뭔 변상? 사장님! 네, 전 마셔야 돼서 이만. 야, 사장님 이 음식들 다 어떡해요. 어쩔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임양 변호사 불러. 야, 근데 100인분의 한우를 예약해놓고 이거 지금 노쇼입니다. 이건 진짜 심하다. 어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정말 막대할 것 같은데 손해가. 엄청나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요. 이 식당 100인분 준비하느라고 든 시간 이런 부분들을 빼고라도 재료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네. 이 단체 예약 받아서 다른 손님도 못 받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말 피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새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하. 자, 저희가 뭐 늘 사건을 각색합니다만 어쨌든 실제 벌어진 사건을 기반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뭐 먼저 노쇼라는 뜻부터 좀 알아야 될 텐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노쇼가 뭔지는 아시죠? 아, 그럼요.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았다. 노쇼. 네, 예. 맞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예약 부도인 건데 이 사건은 한 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서울의 한 고깃집에다가 40인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약 시간에 나타나질 않아서 식당 주인이 전화를 했더니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예약한 적이 없고 이미 다른 곳에서 식사 중이라는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아, 이 고깃집 사장님이 너무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예약을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건 또 뭐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발뺌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깃집 사장님이 대처를 잘한 게 예약 당시에 그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두신 거예요. 그걸 들려줬더니 그제야 아 죄송하다 예약한 걸 깜빡했다 아하. 이렇게 다른 곳 예약해서 진행 중이라 갈 수 없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하고요. 고깃집 사장님이 이 사실을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진짜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증거를 들이미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요즘 많이 힘들다는 말씀들 하시는데 자 손해배상 청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영업방해 아니야? 그럼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내가 뭔가 누군가를 속여서 뭐 영업을 방해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쟁 가게가 일부러 이 가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약을 잡아놓고 다른 사람은 예약을 못하게 하고 노쇼를 했다. 그런 경우라면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 사례 같은 경우 깜빡하고 취소 안 했다. 그럼 형사처벌까지는 가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 형사처벌은 그래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손해배상을 생각하려고 해도 사실 한 끼 식사 금액이라던가 그런 경우라면 이 손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소송에 드는 시간이나 노력을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그냥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어허.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혹시 피해액 산정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명당 3만 원 곱하기 40명 뭐 해서 이게 뭐 12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 손해배상 액수라는 게 딱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다면 훨씬 쉬워질 텐데 네. 실제 소송으로 가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사례 생각해 보면은 만약 미리 준비해 놓은 재료값이다 하면은 이 사람 때문에 준비한 재료인데 그대로 버렸다면은 그게 그대로 직접 손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건지 다 버려진 건지 이런 부분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기회비용 내가 장사를 못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부분을 다른 손님을 못 받은 부분은 기회비용에 대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약을 제대로 취소를 했다면 다른 손님은 꽉 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입증의 문제가 남아서 그 계산을 딱 하는 게 뭐 몇만 원 곱하기 사람 수 딱 떨어지지 못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선 사연이 이제 뭐 군청 직원이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예, 그분이 좀 책임지고 어느 정도의 좀 보상이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이게 복잡한 게 여기 한 가지 또 덧붙일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군청 분들이 서울로 워크숍을 온 건데 그래서 이 행사 전반을 민간 업체에다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업체 측의 실수로 노쇼 사태가 벌어진 거였는데 그래서 이 군청에서 더더욱 책임지기 어렵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임 변호사님 그 소송보다는 협의하는 게 최선 아닌가요? 그렇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모 군청에서 주최한 행사라고 해도 다른 업체에 이미 위탁을 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군청이 이 식당을 예약했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유무에 따라서 어떤 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군청이나 그 업체가 고의로 이 업무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노쇼를 했다. 이걸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담당자들이 좀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만족할 만한 협상안에 도출이 되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보상하는 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자, 이 고깃집의 노쇼 사건,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위탁 업체가 실수를 했어도 어쨌든 이분들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이게 세상에 주목을 받는 건 조금 불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군청 측에서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거나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그 최대한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 마음고생이 진짜 심하셨을 텐데 그나마 잘 된 일이네요. 그런데 아까 이제 고의성 입증이 좀 힘들다고는 하셨는데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사기 아니냐 이런 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온다고 하고서 안 온 게 이게 사기지 뭐냐, 이게 나 거짓말 친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기라는 건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속여서 재산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에 우리가 사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노쇼 사태를 보면은요, 물론 잘못된 행동은 맞는데 그 사람이 노쇼를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본 건 없어요. 그냥 안 온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의 처벌은 어려울 수 있고, 어떤 고의적인 업무 방해가 인정이 될 때 업무 방해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 않네요. 이게 이번 사례도 어쨌든 군청,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었기에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불편함을 막기 위해 뭐 이렇게 보상을 해줬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이런 노쇼 사태를 좀 막기 위한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노쇼하는 경우들이 꽤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최근 일부 식당에서 예약금을 지불해야지만 이제 예약이 확정되는 그런 방법을 쓰게 하는 곳도 생겼어요. 사실 근데 소비자원에서 물품 구매를 하고 뭐 환불이라든지 취소 요거에 대한 규정이 마련이 돼 있긴 한데, 식당 같은 그러니까 이런 업종까지는 적용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관련 소비자 보호법을 좀 개정한다든지 행정기관에서 좀 세부적인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인식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적어도 예약금 받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지금 좀 많이들 시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예약을 할 때 이거 지금 노쇼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좀 적극적으로 적어둔다거나 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도 그랬지만 증거 남겨두시는 게 결국 어떤 소송으로 가거나 한다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약 내역 같은 것은 잘 좀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이 부분이 나중에 예약이 이렇게 됐었다는 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기리 씨는 혹시 좀 살아오면서 이런 노쇼나 깜빡할 수 있잖아요. 있으세요 혹시? 저는 사실은 노쇼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예약을 할 때 예약자 이름을 이제 김기리로 하거든요. 네. 이름이 좀 많이 튀어서 그러네요. 이게 오히려 얼굴 보면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름으로는 거의 아셔서 저는 좀 이런 경우가 없긴 한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름이에요. 왜요? 야, 기리가 온다고? 기리리네. 예약 많이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러면 기리를 불러오는 기리 씨의 네. 오늘의 한 주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쇼하지 말고, 소상공인 음식을 갖고 노쇼하지 말고 부디 행복한 송년 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말입니다. 정직한 예약으로 즐거운 송년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단체 예약부터 각종 모임을 위해서 앞으로 음식점 정말 붐빌 텐데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마시고, 약속을 했다면 깨지 않으면서 멋지게 2024년 한 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약속드립니다. 매주 좋은 법과 함께 찾아오겠다는 약속!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